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나 또 읽으려고 그랬어.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예. 다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예. 다 해 막. 예. 저 오늘도 백변 안 오냐고 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백 변호사의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은 저희가 허주현 변호사하고 함께 할 거예요. 뭐 딴 건 아니고 안식월. 네. 예, 이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은 좀 지쳐서 휴식이 필요해. 휴식 필요하죠. 휴식은 필요한데 네. 누구나 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뼈가 있는데 어쨌든 저 백 변호사는 안식월이에요. 네. 안식년은 아직 안식월을 가지기로 좀 이제 잘 쉬다 올 겁니다. 네, 잘 쉬다 오는 거고. 예. 이게 원래 한 올 1월 달쯤에 이러면 또 총선 뭐 이런 건데 아. 지금 뭐 선거가 있는 애가 끝나고, 아니니까 네. 예, 휴식을 취하는 걸로 안식월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안타까우면서 정말 좀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지난 1일이죠. 월요일 9시 반쯤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먼저 사망하신 9분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7분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허변. 네. 이거 자세히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날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죠. 지난 1일이었습니다. 밤 9시 27분쯤 이 가해 운전자가 운전하던 이 G 차량이 시청역 인근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주선 호텔에서 나와서 이 플라자 호텔 뒤쪽에서 시청역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일방통행길. 그렇습니다. 근데 일방통행길이 보통 1차로인데 이 길은 4차로 일방통행길이에요. 굉장히 넓어서 헷갈려요. 다시. 조선 호텔에서 나오면 사실 우회전만 해서 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바로 맞은편이라기에는 살짝 비껴서 왼쪽에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방통행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갑자기 가속을 해서 그 일방통행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200m가량을 무려 시속 100km가량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속도로 역주행을 하다가 안전펜스를 뚫고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이 차량 두 대와 연달아 충돌을 한 다음에 세종대로 교차로를 가로질러서 시청역 12번 출구 쪽에서 멈춰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로 9명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SBS 8뉴스에서 나왔던 영상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 영상 한번 좀 다시 좀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못 들으시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화면은 충돌 직전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일방통행길로 역주행을 해도 차가 달리고 있고 놀라서 사람들이 피합니다. 역시 뭐 피하는 사람들 놀라서 피하는 장면이고 한 100km 넘는 것 같죠? 지금 시속 속도로 봐도. 그리고 나서 지금 인도에 서서 담소를 나누시던 피해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인데 이 차가 펜스를 넘어서 충돌을 했고 지금 나오는 화면은 충돌 직전의 모습이고요. 충돌 이후에 저 장면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건데 결국 사고 원인이잖아요. 네. 음주운전 아니에요. 네. 마약도 아니에요. 네.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거잖아요. 일단 피의자는 사고 직후의 조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본인의 아내에게도 그렇고 급발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경찰이 방문해서 2시간 정도 첫 번째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주변에 이제 원래 이분이 또 버스 기사로 버스 운전을 40년 가량 했던 분이에요. 버스 지금 운전을 현역이에요. 현역이에요. 트레일러 운전 같은 것도 있었고 동료에게는 전화해서 뭔가 차량이 이상했다. 브레이크가 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어제 첫 번째 조사에서도
이게 좀 브레이크가 딱딱했고 차량이 처음부터 이상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옆에 역주행을 꽤 긴 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역주행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하지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차량의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딱딱하게 듣질 않았다라는 주장이었고, 역주행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를 못했다.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동승했던 아내 역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역주행을 할 수도 있게 좀 애매하게 되긴 해요. 길이 표지판도 좀, 작고. 예. 예, 그래서 역주행한 거는 본인의 이거는 100% 과실입니다. 역주행 자체는. 그렇죠. 과실인데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건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역주행했으면 이거 역주행이네 하고 좀 운전을 좀 오른쪽 차선으로 좀 대든지 좀 피해야 되는데. 역주행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도 예. 그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 이 사고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좀 네. 어려운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 200m를 100km 넘는 속도로 달려서 인도를 덮쳤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순 단순 운전 과실인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문점인 건데, 이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급발진 의심 사고들을 보면 페달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는 한 이게 급발진이라는 게 결국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말을 안 듣고 차가 확 튀어나갔다는 게 급발진인 거잖아요. 이걸 입증하는 증거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예. 그래서 보통의 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내부 상황에서의 녹음이 되어 있는 내부 블랙박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급발진 사고 인정받은 때는 그 운전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렇죠. 블랙박스 녹음이 됐었죠. 직접적으로 브레이크 말 안 들어 차가 왜 이래? 이 차 이상해. 이런 얘기들이 녹음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분명히 차는 굉음을 내면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등에 점등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소리 굉음 소리가 일반 속도를 가속할 때의 굉음과 급발진의 굉음이 현저히 다르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벤츠 주차 사고 난 거에도 급발진은 운전자가 주장했는데 거기도 이제 브레이크 등을 안 돌았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거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고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점이요.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내부 블랙박스에 왜 이렇게 빨리 가 하는 동승자의 소리가 녹음이 됐는데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는 직접적인 얘기를 했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경찰이 발표한 블랙박스 녹음 내용도 왜 이렇게 빨리 가까지 는 발표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명 소리까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발진을 직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녹음이 일단은 지금은 없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보조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설 때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가 보통 급발진을 하면 어딘가에 부딪혀서 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 차는 스스로 굉장히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듯이 그렇게 멈추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걸로 얘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급발진이 하나 있을 거고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음주나 이런 건 아니니까 당연히 운전 미숙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고가 직후에 이분이 뭐 70대 이렇게 알려지면서 혹시 고령 고령으로 운전이냐. 인한 운전 미숙 아닌가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이는 68세로 지금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도 버스 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걸로 버스 기사를 하고 있고 74년에 버스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40년 가까이 버스 운전을 40년 넘게 버스 운전을 한 것이고 중간에 시내버스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운전을 했기 때문에 서울 지리가 어둡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한 10여 년 가까이는 트레일러 기사라도 일을 했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베테랑이에요. 다만 이제 버스 기사라서 오히려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긴 합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도 현직 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분이 뭘 이제 얘기를 했냐면 버스 페달이 우리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엑셀레이터는 길게 세로로 돼 있고 브레이크는 짧게 좀 뭉툭하게 왼쪽에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통 차량이네. 네, 근데 버스는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엑셀과 이게 브레이크가 버스구나, 지금. 왼쪽이
예, 지금 이게 보는 것처럼 혹시 이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두 개 다 길쭉하게 있네? 예. 라고 그렇게 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는데 버스는 저렇게 생겼답니다. 예. 그래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사실상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 버스 기사분들은 이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댄 채로 오른쪽 왼쪽으로 오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승용차는 저게 다르다는 인식을 순간적으로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은 거 아니냐로 그 추측만 워낙에 이제 사고가 미스테리하니까 예, 그런 얘기가 맞아요. 나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안타까운 사고로 9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7분이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게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사고 원인 안 나오는 거죠?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어제 처음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 이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서 왜 역주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뭐 약간 그 첫 진술이다 보니까 좀 본격적인 질문보다는 그때 상황을 많이 듣는 데 집중을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왜 역주행을 했는지 그리고 처음 차가 이상한 게 언제 느껴졌는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으로 좀 더 켜켜이 들어가야 되는 질문까지는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몸 상태가 회복이 안 됐다 그래서 두세 차례 정도 조사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인을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런데 급발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어쨌든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급발진이 완벽하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급발진을 의심해 볼 만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벌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급발진을 하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동 장치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거는 또 급발진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잖아요. 차가 역주행했다라는 부분은 급발진하고 또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역주행에서 예. 그 이제 주강성 침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2대 과실 중에서. 그래서 급특법상.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은 예. 설령 급발진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혐의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될 것 예.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역주행한 과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보도 침범까지 돼가지고 예. 12대 중과실 사유 중에 2개나 있는 상황이어서 예. 형량 자체는 피해도 크고 해서 예. 지금 통상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교적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애초 당시의 법정형 자체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교통사고는 과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최고형이 금고 5년형이에요. 9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7년 6개월이 법정형으로는 최고형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게 양형 사유를 보면 가중 요소가 있다 해도 양형 기준이 최대 3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벌 수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높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 저 음주운전을 통한 사망사고 네. 뺑소니를 통한 사망사고 뭐 약물로 취해서 운전할 때 사망사고 같은 게 형량이 이제 높은데 단순 운전 과실 같은 경우는 이게 고의범이 아니고 어쨌든 과실범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라도 뭐 예를 들어 과속, 뭐 신호 위반, 네. 이건 주강성 침범이죠. 네. 저 역주행이니까 주강성 침범 이런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실범이어서 그래서 이제 법정형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 일부러 그런 건 말씀을- 아니라는 거니까. 예.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도 사망이 9명이라고 하도 최대 5년 정도. 가중하면 뭐 가중해도 뭐 7년 6개월에서 음. 양형사고 하면은 뭐 한 5년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 듣는데 근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저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아니고 경찰에서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 출석을 안 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는 이제 48시간 해서 그다음에 구속영장으로 다 들어간 전 단계인데 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장 신청, 체포영장을 저는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예. 일단 첫 번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할지는 경찰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시청역 사고 피해자분들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아유. 유포됐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왜 유포하는 걸까요? 이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처벌 가능성은? 이거 저는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피해자들이 특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뭐 내용은 참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욕적인 내용이라든가 사자 명예훼손죄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만약에 온라인상으로 유포를 한다 그러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리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 피해자 성별을 들어서 지금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무섭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뭐 관심을 끌겠다 이런 식의 과거의 사례들에 비춰보면 그런 이유로 이런 글을 올리고 또 그런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여기는 충격적인 게 사고 현장에까지 그런 글을 가져다 놨어요. 저는 경찰이 그러니까 뭐 저는 무조건 뭐 처벌을 하는 게 능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런 정도의 사안에 있어서는 도저히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철저하게 CCTV 검토를 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어떤 성격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짚어보죠. 이 정부에서 지금 고령 운전자의 자격 검사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 그러니까 고령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예전부터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뭐 면밀히 검토하는 게 무작정 뭐 어렵게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좀 사람이 연령대라고 할지라도 같은 연령이라도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검사 하시는 분들도 겪어보면 우리 적성 검사 같은 거 하면 과연 이걸로 뭐가 좀 밝혀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검사도 마찬가지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면 지금 검사 시기를 뭐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한다든가 검사 항목도 좀 세밀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서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니까 고령자 사고가 많은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고 일으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기준점으로 잡되 지금 65세, 75세 이렇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해서 75세 이상은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 하고 뭐 인지검사도 하게 하고 지금 3년 주기로 면허갱신해서 주기도 단축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이를 일률적으로 이 나이 때는 무조건 이 검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 나이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아까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검사 주기도 단축하고 확인 주기도 단축하고 해서 조건부로 해당되는 사람은 조건부로 면허를 받도록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모델이 개발돼야 되는 시점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롱 드 Z.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자, 양변 오늘은 어떤 작품입니까? 오늘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무겁고 가슴 아픈 그런 작품을 고를 수밖에 없었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림 중에서 저는 가장 슬픈 그림으로 꼽는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꼽히는 샤를 코테의 그림이고요. 바닷가 마을의 고통이라고 우리말로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바닷가 마을하고 마침표를 찍고 그다음에 페인 고통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화가가 달았습니다. 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화가는 주로 프랑스 해안 지역의 그 마을의 풍경이라든가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겨 그렸던 화가인 거고요. 그 바닷가에서 하는 뱃사람이 이제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시신을 막 그 마을로 이제 운구해 와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남성들이 그 시신을 운구해온 그 지금 약간 침상 같은데 손잡이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왔고 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의 여인들이 상복을 입고 이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 사람 전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뭐 비슷한 색깔의 톤을 가지고 있죠. 상복으로 보이진 않지만 왼쪽에 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고 조금 떨어진 이렇게 항구에 이렇게 뭐 배들도 다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아마 마을 전체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좀 떨어진 곳에서도 다 고개를 숙여 애도를 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에 돛담배 그 배들이 배의 돛들이 마치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면 조기가 걸렸듯이 그렇게 묘사가 돼 있고요. 하늘도 바다도 다 잿빛으로 어두움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가운데 모인 시선으로 이 사람이 시선이 끌리면서도 다 주변 어떤 슬픔들이 녹아내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사실은 이 그림 예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그림을 이 시간에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다가 이렇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죽음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공간인 거거든요. 예전에처럼 지금 자연재해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현대 도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고를 겪었던 분들 뉴스에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승진을 축하했던 분들 근처 시청에서 일하다가 아마도 저녁 식사를 하고 야근을 하려고 돌아가려던 그런 모습 그런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이 사실 우리 사회에는 공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어느 시점에서도 겸허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그런 죽음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은 도저히 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듭니다. 고인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좀 뭐 문자 알겠습니다. 저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박지연님은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라고 문자를 주셨고 이 시청역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시청역 사고에 대해서 반갑습니다님은 저 미스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 말씀하셨고요. 뚜벅이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고다. 다시는 정말 절대 다시는 이런 사고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라고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요새 이제 미스테리한 교통사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이 사고 이후에 있었던 저 국립중앙의료원에 또 택시가 돌진했던 그것도 사실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마약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면서요. 보도에 따르면. 예.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은 이제 약물 운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험 운전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저 이런 미스테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겸허하자는 표현을 굳이 쓴 거거든요. 저는 진짜 아까 생과사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 와닿았던 게 저는 사고가 났던 날에 불과 2시간 전에 그 길을 지나갔어요. 저는 매일 그 길을 통해서 출근하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다음 날에도 그 바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길에 펜스가 쳐져 있는 걸 봤고 그런데 진짜 물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생과사를 함께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평범하게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공간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일은 진짜 없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그게 저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충격을 던져준 이유가 안전해야 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공간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참 너무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